뭐 옛날 때 뭐 치킨집 잘 된다면 너도 나도 치킨집 하고 뭐 커피가 잘 된다면 너도 나도 카페에서 다 망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걸 중앙 집권화를 했으면 통제했겠죠. 야, 카페 같은 거는 1km 간격으로 하나씩 지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죠. 그랬으면은 실업자도 안 생겨요. 왠지 아세요? 1km 간격으로 카페를 만들고 주유소는 뭐 10km 간격,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주게 되면요, 그거 이상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거기서 창출되는데 그거 외에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노는 인력은 어디로 가느냐? 산업전선으로 간다고.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예.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원래 9시에 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밖에서 하니까 뭐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야외라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그 여러분들 댓글 읽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중국 N번방? 그래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 저 분명히 중국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사업을 하는 방법과 패턴이 똑같잖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그치, 주로 좌파들이 중국하고 관계를 끊지 못한 이유가 그 사업 의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됐던 화장품 사업이 됐던 관광 사업이 됐던 전부 다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중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섹스 산업이 됐던 마약 산업이 됐던 이런 모든 걸 할 때도 역시 좌파 사람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요층이 중국이라는 소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국 앞에서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음성적인 산업을 중국 고객에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돈 세탁이나 그 여러 가지 그 검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결코 한국한테 유리할 수 없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이미 버닝썬 사건에서 나왔듯이 린사모라는 삼합회의 그 보스의 애첩이 거기 개입됐었는데 걔 그냥 해외 출국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N번방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패턴도 버닝썬에서 있었던 스너프 필러명 이런 것들과 그 대동소이한데, 그게 중국의 손길이 안 닿겠냐고. 응? 당연히 다 있지.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변태적인 그러한 섹스랑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는 놈만 합니다. 그 특수 계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의사협회는 의사끼리 서로 알고, 그다음 약사협회는 약사들끼리 서로 알고, 그다음 뭐 깡패들끼리 모여 있어도 서로 적대적 관계를 하더라도 또 그 세계는 또 그 세대끼리 또 커넥션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변태적으로 하는 애들도 걔네들끼리 커넥션이 있고 결국 걔네들끼리의 문화라고. 그렇다면은 그게 N번방과 버닝썬이 연결 안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N번방 갔던 놈이 버닝썬도 가고 버닝썬 갔던 놈이 N번방도 가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피자 게이트 사건처럼 이번 N번방 사건으로 해서 쟤네들이 선거 때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2017년 9월 얘기 많이 했죠. 미국의 FBI 국장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문우신도 얘기했죠. 문우신이 그 테러와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북한이 또 언급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암호화폐의 그 돈 세탁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용인하지 않겠다.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타겟은 어디로 오냐? 한국으로 옵니다. 왜? 이런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아까 했던 마약, 그 섹스, 스너프 필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제 화폐는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중국이 그 암호화폐를 그 2017년 그게 언제냐? 12월 달에 암호화폐가 이렇게 올라갔다 폭락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중국의 검은 자금들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현금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만들었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음성적인 거래지. 그 음성적인 거래를 할 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막 수천억씩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돈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천억 규모의 돈 세탁을 단순히 뭐 그 뭐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컴퓨터 게임 할 때 게임 머니라던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되겠어요? 택도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거액을 움직일 수 있는 결국 음성적인 사업, 뭐야, 마약, 섹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중국인들이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이 됐던 스너프 필름이 됐던 그 다음에 그 강간 사건 이런 특수범죄 있죠? 이런 것 쪽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삼화폐가 당연히 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뭐 척 보면 척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보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크죠. 그리고 여기서 왜 얘네들이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우리나라 경찰 자체도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손을 안 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그런 윤락업소 이런 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경찰과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갖다가 그런 커넥션을 못 만들게 하기로 자꾸 근무지를 자꾸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음성적인 커넥션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방자치제를 만든 다음에 자치경찰 제도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활성화돼 버리게 됩니다. 자치경찰이란 건 뭐예요? 토박이 경찰이야.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임기 제도로 해서 특정 지역에 3년 정도 근무하면 딴 데로 돌려서 회전 근무를 시켜서 그러한 지역의 그러한 범죄 집단이나 그 어떤 그 뭐야 해야 돼? 그 유지들과 어떤 그 음성적인 그 부패 결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지방자치제도를 만들면서 지방자치경찰이 생기면요. 얘네들은요. 그냥 그 지역 일종의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보안관이에요. 보안관. 그 지역 토박이 경찰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서 한국의 자치경찰은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권관계를 얽힐 게 눈에 불에 보듯이 뻔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경찰 자체가 범죄의 한 집단의 일원이 돼버린다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 홍콩 이런 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제도를 지금 들여오려고 하는 거라고. 왜? 그래야 자신들이 필요한 선거 자금이나 그러한 것들을 쉽게 마련할 수 있거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얘네들이 말로는 뭐 어쩌고 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언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건 여야가 똑같잖아요. 예? 쟤네들은 자신네들이 비자금을 더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저짓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치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라고. 남미?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멕시코 꼴이 나는 겁니다. 멕시코. 예.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중앙집권 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코딱지만 나라에서 못 넣으면 자치제도예요. 중앙집권 해야지. 예?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한반도도 아니에요. 한반도의 절반이라고.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된 나라가 무슨 자치제도를 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중앙집권을 할 때 경제 성장을 잘했다고요. 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한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돈이 얼만큼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게 통제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경제개발의 자금 운용을 하는데 자치제도를 해버리거든요. 각 자치정부가 외국을 상대로 해서 경제개발 협약을 맺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중국처럼 됩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난 부채에 빠졌는데 그게 중앙정부의 빚도 있고 지방행정부의 빚도 있어요. 네. 왜? 각 중국의 성들이 각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패 커넥션이 생겼기 때문에 마구 난개발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 때 뭐 테레비 만드는 회사가 막 500개씩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동 공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삼성 하나만 갖고도요 전 세계 TV를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소니, 파나소닉, LG 없어도 될 정도예요. 그만큼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그런데 중국에서 너도 나도 마구마구 지은 거예요. 왜?
자기 성을 명분은 그거죠. 산업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뭐 국민들이 들 땐 좋은 이름이야. 좋은 슬로건이고. 근데 문제는 뭐다? 일종의 오케스트라처럼 균형을 잡아가지고 너는 뭐라고 너는 뭐라고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너도 나도 개판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난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중국에서 수백 개의 가전회사가 생긴 다음에 수백 개의 가전회사가 다 묻어났습니다. 될 리가 없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앙집권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 부채가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 자치제도 하면 늘 부채가 발생해요. 중국도 물론 공산당이 중앙집권을 하지만 각 지방성별에서 그렇게 투자를 받게 그 경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분권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개판된 거예요. 네. 도시를 도시별로 특화해서 개발하면 돼요. 특화해서. 우리나라 중앙집권 할 때 그렇게 했잖아. 특화해서. 우리나라에 전라도가 됐던 경상도가 됐던 제주도가 됐던 전부 다 전자공장 지을 필요 없고요. 전부 다 자동차 공장 지을 필요 없어요. 필요한 지역만 하면 돼요. 각 지역의 특산품, 강한 부분을 따로 특화시켜서 개발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 서로 공생관계를 엮을 수 있게 되면은 다 먹고 잘 살아요. 네? 근데 국가 경제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는 국회의원들, 뭐 임기 급기를 해봐야 4년. 이런 애들이 너도 나도 돼가지고 그 말로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망한 거예요. 예전에 그 섬유센터라는 거 만든 거 할 때도 대표적인 예죠. 우리나라가 섬유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섬유가 그 인건비가 올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옛날 때는 한때 섬유 산업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점점 밀렸다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고급화예요. 고급화. 근데 고급화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너도 나도 각지에 섬유센터 만들었다고. 저기 일산에도 만들고 또 어디야 뭐 저쪽 뭐 구리 쪽에 내날 때 만든다고 했었는데 안 한 것 같더라고. 하지만 뭐 그런 식에서 너도 나도 동종업을 다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개판돼서 망해버린 거라고. 차라리 그걸 갖다 특화시켜서 고급 섬유를 만드는 쪽으로 갔다면 우주 항공 산업에 쓰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주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투기, 그 다음에 이 민간 항공기,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청 같은 거 개발해서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날려먹은 거라니까.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 때 뭐 치킨집 잘 된다 하면 너도 나도 치킨집 하고 뭐 커피가 잘 된다 하면 너도 나도 카페에서 다 망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걸 중앙 집권화를 했으면 통제했겠죠. 야, 뭐 카페 같은 거는 1km 간격으로 하나씩 지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죠. 그랬으면은 실업자도 안 생겨요. 왠지 아세요? 1km 간격으로 카페를 만들고 주유소는 뭐 10km 간격.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주게 되면요. 그거 이상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거기서 창출되는데 그거 외에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노는 인력은 어디로 가느냐? 산업전선으로 간다고. 그렇게 그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도 나도 난개발로 막 치킨집 짓고 뭐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업 인력이 부족해지지. 응? 내가 일본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일본이 다도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차 문화. 근데 차 문화는 차대로 발달돼 있지만 스타벅스가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 전통 찻집이 많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적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구획이 정해져서 그 업종이 나눠져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뜨문 있으니까 장사가 다 잘 돼. 다 장사가 잘 돼. 우리나라처럼 뭐 커피집이 뭐 길 건너 하나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다 잘 되고 다 먹고 살 길이 열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딜 가야 돼, 결국.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으면은 결국 다른 데로 간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한반도 안에 있는 그 노동 인력 배분을 잘 해야 돼요. 그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뭐 반도체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노가다로 간다던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 그것도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 예.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괜히 엉뚱하게 잘못 그 인력을 돌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거기서 10년 동안 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그 10년 경력이 딴 데 가면 무효가 돼서 초심자로 돌아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임금도 떨어진다고.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커피 하다가 노가다꾼 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노가다꾼 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어? 벽돌 쌓기 공원 돈 많이 받는 거 아시죠? 타일을 붙이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이런 고급직은 못 하잖아. 경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배분이 될 때 그 구획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실업자가 안 되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되도록. 그래야 일본처럼 기술이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기술 강국이 됩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그래서 그 인력 배치란 이런 배분을 잘해야 돼. 이거를 중앙 집권화 시키지 않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분권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지방 분권이 되게 되면 통제력을 잃으면서 다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왜? 기술 자체가 수준이 안 되니까. 어? 아니 뭐 커피 바리스타 10년 한 경력이 노가다판에서 인정되겠어요? 결국 초심자로 돌아가지. 인건비는 싸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중국인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난해진다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장인 정신이 만들어지고 그러려면은 그 국가에서 그러한 직업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거를 통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남는 인력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국민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많이 내게 하는, 아니면 뭐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취업이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많이 또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중국, 아니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얘기 많이 하는 게 관광 산업입니다. 관광. 맨날 그러잖아요. 중국이 관광객이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어쩌저간데 보십시오.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중국인들이 관광을 왔다 쳐요.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통역 가이드? 그런 걸 해서 돈 벌 수 있겠어요? 뭐 관광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죠. 관광 회사에서 일을 해서 월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못 받아요. 네? 또 뭐 있을까? 식당? 식당은 할 수 있지. 근데 식당도 너도 나도 해서 개판 쳐갖고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내부 출혈 경쟁 때문에 가격이 또 가격 경쟁 싸게 해버리죠? 그러면 별로 것도 못 벌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관광에서 매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 대표적인 나라가 그 태국입니다. 아까도 오늘 저기 좀 뭐 사람들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좀 만났는데, 태국이 그 근대화를 하는데 조금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태국이 처음에는 관광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태국이, 그러니까 후진국의 관광 사업에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겠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태국 관광 가면 뭐 할 거야? 또 뭐 통역 가이드하고 뭐 어디 관광객들 오면 길 코스 이렇게 가이드 하는 걸로 큰 돈 못 벌어요. 뭐 관광에서는 돈을 벌지 몰라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벌겠어? 응?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 반드시 매춘으로 갑니다. 그렇게밖에 안 가요. 그렇죠? 당연히 매춘으로 가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벌었어요. 태국 돈 많이 법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원래 정부의 관점은 그렇게 돈을 번 다음에 그거를 산업화로 쓰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매춘으로 돈맛을 본 청년들이 산업화를 하면 공장으로 가겠냐는 거야. 안 갑니다. 안 가요. 태국의 남자들이 트랜스젠더가 많죠. 왜 많겠어요? 태국 남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걔네들이 뭐 성의 정체성이 없어서 뭐 걔네들이 나는 원래 중성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후진국이 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건 매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게 없다고. 남자가 제일 쓸데없고 무능해진다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결국 돈 벌 수 있는 건 관광이에요. 그럼 뭐가 돼? 결국 매춘으로 간다고. 그래서 다 그런 데가 매춘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물론 카자흐스탄은 조금 예외지만. 그런데 태국도 마찬가지. 태국도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매춘이 아니면 돈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자,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남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댓글을 한번 봐볼까? 남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댓글이 빨리빨리 안 올라오네. 다시 올려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기둥서방? 여러분 너무 순진하십니다. 그냥 트랜스젠더 하면 돼요. 기둥서방에서 얼마나 벌겠어. 트랜스젠더 하면 되지. 어? 왜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동성애를 만들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국 남자들이 그렇게 트랜스젠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태국 남자들이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랬던 게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 서양의 동성애자들이 동양 남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피부가 좋잖아 일단. 여러 가지로. 그래서 태국이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젊은 애들이 전부 섹스 산업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입 괜찮지? 걔네들이 버는 돈이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이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는 것보다 그 정도 벌죠. 그럼 어떻게 돼? 산업화가 가능해요? 산업화라는 건 뭐야? 공장을 짓는 건데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잘 팔리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값싼 인건비거든요. 어떻게 값싼 인건비를 하겠어? 그런데 한번 맛들인 애들이 그 수입을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농정노동하러 일한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같은 데도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화 시키고 중국 관광객들 받아들이다 혈안이 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관광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국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올 때 뭘 보고 싶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인이라면은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을 때 뭘 하고 싶을까? 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에? 경복궁 오는 게 재미있을까? 뭐 한 번은 볼 수 있어. 근데 경복궁 볼 바에야 자금성 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규모도 크고 웅장하고. 음식? 뭐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조선족이 하는 중국 식당들 중국에 많잖아. 중국에서도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굳이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이 독특하게 먹을 필요가 있나? 이미 그쪽에도 있는데. 쇼핑?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쇼핑센터 이제 한국보다 더 큰 거 중국에 많아요. 한국 제품 중국에 다 들어가 있어. 솔직히 한국 안 와도 산다고. 지금은 결국 매춘밖에 없는 거예요. 한류가 뭐야? 그거지. 다 섹스 관광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프로세스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버닝썬에 돈 많은 중국 애들이 한국 여자들 마약 먹여갖고 기절시킨 다음에 강간하고 이 짓 한 거라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남자들까지 개이화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땠죠? 우리나라 남자애들 점점 남자들이 수컷성을 잃어가고 있죠. 점점 여성화돼 가고 있잖아. 초식남이 돼 가고 있잖아. 이러다가는 나중에 우리나라도 태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기껏 산업화 일어났더니 산업시설로 안 가지. 왜?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진짜 이거 하는 게 돈을 더 버는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번에 진짜 그 남자들을 트랜스젠더로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또 바꾸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미국인가? 한국까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인 것 같은데 남자가 거세를 하지 않아도 그 남자 자체가 나의 성 전체성은 여자입니다면 여자라고 인정해준다는 족같은 법이 만들어졌죠. 말이 됩니까? 덜렁덜렁거리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라도 남자라도 여성화를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성 아니지. 걔는 그거 거시기 수술도 안 했는데,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 옛날 때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로 인정을 했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도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게이 섹스가 증가한다고. 당연히 게이 섹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된다? 똥꼬충이 되는 겁니다. 똥꼬충이.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게 되고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동성애가 확장된다고. 맨날 키워 축제 한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우한폐렴 도는데 키워 축제 왜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도 다 똥꼬 섹스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없애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 똥꼬충들이 나중에 여자랑 할까 과연? 결혼도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깜빡거린다. 위험한가 보다. 깜빡거리네. 예.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힘든데 젊은 남녀들이 서로 결혼 안 하고
여자들은 중국 남자랑 매춘해서 돈 벌기 급급하고, 남자들은 그 서양 남자가 됐던 다른 남자들 똥꼬충 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살고, 개판되는 거지. 응?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얘들이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려들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못하려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게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집권제를 해서 그런 우리나라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딱딱해서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그 각 상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예. 너도 나도 막 지어가지고 다 공멸하는 게 아니라 딱 그 거리를 정해서 상권을 형성해 놔야 그 상인들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생긴다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남은 잉여 인력들은 뭐 대기업으로 취직 자격에 유도한다든가 중소기업 가고, 그것도 안 돼서 더 남는 잉여 인력들은 해외 법인을 만든다든가 해서 해외 파견을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 해외 법인 나가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에 또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미국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우리의 상권을 해외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면 다 먹고 살 길 열려요.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개판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상권 정리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야 한국인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식당하고 너도 나도 슈퍼마켓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권 정리 해야지. 예. 내가 해외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상권 정리해갖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어쩌죠. 개소리 떨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예요. 인구 10,000명의 도시에 치킨집이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줄 때는 인구 10,000개에 치킨집을 15개 정도를 허가 내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5개가 오버됐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5개가 무너지고 또 5개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을 하니까 품질 경쟁과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야. 왜? 10,000명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하는 게 이상짜에서 10개 하잖아요? 그럼 배짱 장사가 돼버린다고. 내가 뭐 대충 구워도 지들이 안 먹고 배겨?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버해서 조금 더 짙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게으르면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15개가 다 공존할 수도 있어요. 안 망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절대 15명이 배를 굼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상권 분석해요. 원래 체인점 내줄 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그런 거 안 해갖고 공멸시켜버리죠. 예, 체인점 만들어 놓고 다 자기는 팔 거 팔고 손 털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체인점 만든 상인들은 다 망해버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고. 예. 큰 정부를 원하는 건데, 큰 정부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권에 대한 정리를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요 정말 개판돼요. 예. 지금 우리 동네도 주유소가 처음에 2개 있을 땐 장사가 잘 됐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 8개 생겼어요. 다 망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 그 주유소 시설 자체가 기름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공개 덩어리 된다고. 예. 골치 아프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거 허가를 내줄 때 다 여러분 그 허가권 내고서 뒷돈 안 받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난개발이 돼버렸지.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중도 얘기했지만, 중도 예전에 갔을 때, 제가 대학교 때 중도 갔을 땐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근데 그 이후에 중도 갈 때 더러워서 못 가겠더구만. 어? 무슨 말이냐? 옛날 때 중도 갔을 때는요 자연이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텐트 치고 놀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 중도를 갔더니 그 겨울 연가 이런 거 끝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무진장 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다가 전부 다 막 포장마차를 제거하고 더러워졌더라고. 아무데나 막 세우고. 그 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중도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게끔도 해놓고 상권은 상권대로 따로 저쪽으로 치워놔야죠. 왜? 외국 관광객들 와서 기념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거기 막 포장마차 있고 하면 좀 그렇잖아, 찍기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찍을 수 있게끔 그 장소를 피해가지고 그 식당이 됐든 호텔이든 지어놓고 그 관광대로 하면서 이게 다 융합이 됐을 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구획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건 큰 정부가 아니에요. 구획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관광객 온 사람도 또 한 번 오고 싶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래야 이뻐요. 제가 예전에 호주를 갔더니 그렇더라고. 남이섬, 잘못이에요. 중도가 아니라 남이섬이에요. 남이섬인데 그 제가 호주를 갔더니 어땠냐면 그 자연경관을 보는 데인데 한참 걸어가니까 케이블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광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뭘 좀 먹고 싶어. 근데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식당이 없어요? 근데 없어. 자판기 정도는 있어요. 콜라를 뽑아 먹을 수 있게 음료수를. 근데 식당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규제하더라고. 왜냐면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식당을 짓게 해버리면 개판되거든. 그럼 경관을 훼손해요.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관광객이 안 와. 그러면 그 지역 경제상권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경관은 경관대로 놓고 한 1km 떨어진 지역에 식당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냥 거기 가서 밥 먹으라는 거야, 밥은.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관을 볼 수 있는 구역에 가정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택도 식당을 못하게 놨더라고. 그럼 거기는 기껏해야 뭐 할 수 있느냐? 그 갤러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가능하더라고. 뭐, 그 아름다운 경관을 찍어서 사진 전시한 거 이런 거 보면 보기 하는 거예요. 식당은 저쪽 안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경관이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식당을 왕창 차려버리고 그 앞에 그 집들이 상권이 거기가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경치가 좋은 지역에 있는 집들은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땅값이 올라가고 막 발전해. 근데 그 뒷블록으로 가면 상권이 다 죽어 있어. 왜? 사람이 안 가. 그러니까 앞쪽은 앞쪽대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발생을 시켜야 하지만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구역은 식당을 만들어서 그쪽도 사람이 가게 유도를 해서 경치 좋은 지역은 경치 좋은 대로 돈을 벌게 하고 조금 떨어지는 지역은 떨어지는 대로 돈을 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게 구획을 정리하더구만.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 그래서 이거 괜찮은 생각이네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품은 기념품 사는 지역을 저쪽에 따로 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일대 사람들이 다 공생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토지 개발을 자체를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잖아. 딱 그 길로 해서 역세권이라서 해야지 거기만 쫙 발달하고 뒤쪽 가면은 막 건물도 후지고 막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딱 해주면 된다고. 이런 규제는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다. 그게 좀 덜 생기는 게 된다고. 덜.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쟁이 될 수 있게끔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배분을 해주면서 서로 경쟁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가 그 업무를 하면서 망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야 기술 개발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잘 만들려고 그러고 옷을 만들어도 더 잘 만들려고 그런다고. 일단 망하지는 않는다는 그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 토지가 효율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서로 그 공생이 가능한가, 너도 나도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나를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없어. 왜냐? 이게 자꾸 그 국회의원들이 끼면 문제가 생긴다고. 국회의원들께서 맨날 국민 여러분, 내가 이거 국회의원 되면은 내가 여기를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와 하고 뽑아준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개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그러지 못하게끔 구역 개발을 딱딱 정해놓고서 여기는 이것만 개발, 여기는 이것만 개발해서 나눠버려야 돼. 그래야 다 잘 먹고 다 잘 삽니다. 뭐 조금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좀 땅값이 뭐 안 올라간다던가 손님이 안 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오게끔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거다. 안 갈 수 없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트러뜨리게.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얘네들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부터 상가를 이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럽처럼. 그러면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상가들이 있어도 예쁜 건물들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는 건물이 예쁘지가 않아. 더럽다고. 응? 완전 돈만 벌려고 그냥 학고방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하는데 이러면 안 돼. 예. 그렇다고 그러면 대기업한테 다 넘기냐? 그 서민은 뭘 먹고 살아?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소니라든가 미쓰비시나 이런 굴지의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건요. 바로 이렇게 구획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이마트 일하지 말고 소상공인에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완전 억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유지되게. 그러니까 일본에 갔더니 스타벅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와. 왜냐면 일본에서 하는 그 독자적인 그 녹차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달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대기업을, 그러니까 대학을 명문대학교 졸업해서 대기업까지 안 와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무조건 대학만 들어가는 것도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저도 명문대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대 저기 몽골대학 출신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사는 길이 열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인력 관리, 사람이 이렇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 컴퓨터가 생겼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안 돼, 조정이?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 되는 거 아니잖아. 옛날 땐 그랬어. 옛날 땐 그래야 사회적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화됐잖아요. 누구는 뭐 게임으로 돈 벌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유튜브로 돈 벌고, 누구는 판사에서 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고. 구조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다고 해봐야 자꾸 실패합니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시스템. 이 시스템 만드는 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만듭니다. 이 시스템을 변경시켜서 정착시키는 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권이 장기 독재로 가지 않으면 이거 못 바꿔요. 왜냐? 정권 바뀌면은 기껏 구획 정리해서 그렇게 못하게 다 정리해놔도 정권 바뀌면 그래. 나는 다 풀어줄 거다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또 개판되는 거지. 그래서 장기 집권 해갖고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습관이 안 바뀌거든. 그래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해갖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못 가게끔 만들어야 습관도 바뀝니다. 나도 그러면은 공장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공장 월급도 많이 받게 돼요. 제가 옛날 때 일할 때에도 그 공장 생산직 사람이 저보다 월급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내가 250만 원 받을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한 달 월급 250만 원 받을 때 그때 생산직 노동자가 5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었어요. 절대 생산직 노동자로 돈 적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66년 독재? 저도 즐겨야죠.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싫어요. 자유롭지 못해. 우린 이번에 그 새벽당을 하면서 비례도 뽑고 했지만 다른 정당들을 보면은 막 비례 앞쪽으로 하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면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랬다고. 특이 현상이죠. 야,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은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계획은 있지. 어떻게 정착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우리는 투명하게 할 겁니다. 교육도 할 거 많죠. 방법은 많아요. 왜 방법이 없어? 다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생활을 해보면은 느낀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안 해봤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등록할 때에도 웃기더라고 진짜. 일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 업무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는 게 뭐냐면 그 이동선이에요. 왜냐 제가 그 근무했던 게 생산직이었단 말이야. 물론 해외 영업직이었지만 그 중국의 공장 질 때 TF팀으로 가서 생산 라인을 구축할 때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공정
1인당 조립을 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거 측정을 해가지고 생산 라인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몇 개의 물건이 생산되는 이런 것도 계산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선이에요. 물건이 딱 들어와서 사람한테 가면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만들어진 물건이 어디로 가고 포장이 돼서 이동하고 다음번 조립 공정으로 가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동선. 가장 짧은 거리로 움직일 수 있게 동선을 만드는 게 생산성을 높입니다. 이게 효율성이지. 근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갔더니 동선을 모르겠어. 동선이 뭐 어떻게 되면 막 이렇게 막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 그걸 내가 알아야 내가 얼마큼 기다리면 이 끝나는 게 있다는 게 보이는데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서류가 지금 잘못된 건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1970년대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행정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개판으로 일하다구만. 물론 그래놓고 나중에 지들끼리 또 이제 자화자찬하겠지. 새벽까지 열심히 일했다 화이팅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일을 더럽게 못한 건데 제 관점은 오래 일했다고 잘했다가 아니에요. 제 관점은 적게 일해도 좋으니까 결과물을 내놓아야. 아니 도대체 정당이 이번에 등록된 게 38개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됐다는데 그 38개 정당의 그 비례대표만 접수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 아침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열심히 일했다 생각하는 거야? 난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게을렀다고 보는 거예요. 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효율성이. 벌써 끝났어야지. 그럼 그게 왜 안 될까? 업무 프로세스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쪽에서 심사를 볼 때 표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럼 표기가 오류가 났어. 그래서 바꾸라고 했어. 그래서 바꾼 표기로 기준을 잡아서 딱 했어. 그럼 그다음부터 뭐가 돼요? 그렇게 해서 심사된, 예를 들어 뭐 학력 쓸 때 이렇게 쓰는 그 방법, 접수할 때 통과가 됐으면 심사에서 딴지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그 관리위원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다 기록이 된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뒤에 가서는 그걸 갖고 하면 안 되고 내용을 심사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또 똑같은 걸 또 봐. 내용 심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업무가 중복돼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맡은 구역만 딱 해서 넌 이것만 해, 넌 이것만 해, 넌 이것만 해 해서 차차착 나가면 얼마나 빨리 끝나겠어. 서류를 붙잡고 계속 질질질 끌고 늘어지는 거야. 날 그거 보면서 와 미치겠다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공무원들을 뽑아놓고서 자를 수 없으니까 프로세스가 길어진 거지. 공무원 잘라버려야죠. 공무원을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한정된 직원을 갖고 선거 이 등록 절차를 밟아다면 효율적 있게 갔겠지. 쓸데없이 이 정권 저 정권 생길 때도 공무원만 쓸데없이 많이 뽑아놓다 보니까 공무원들 놀리긴 뭐하고 뭔가 일은 시켜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만 많이 뽑아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업무 구조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카자사에서 많이 봤어요. 카자산도 갔더니 필요 없는 프로세스가 있더라고. 아니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 왜?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야, 아직 공무원 개혁하려면 멀었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필요 없는 공무원은 잘라야 된다예요. 공무원이 왜 철밥통이야. 그리고 공무원을 자르는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안 됩니다. 요즘 공무원 되는 거 인기라며? 그러면 머리 똑똑한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대기업을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취직해버린다고. 그래 놓고서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해버려.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해버린다고. 아니 그 좋은 머리를 그 짓을 왜 해? 그럼 어떻게 된다? 공무원도 잘라버려야 돼. 공무원도 잘린다는 생각이 들면요, 일단 머리 좋은 애들이 100% 공무원 시험 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 잘릴 공무원을 내가 왜 해? 이렇게 한 거지. 어차피 공무원 될 바 차라리 대기업 할래.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그래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기업 가서 좋은 물건도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해내지. 그리고 공무원들도 잘린다는 거를 알아야 일을 빨리빨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등록도 할 때 보면 야 저기 뭐야 수원시는 등록 끝났대는데 뭐야 오산시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줄 알지. 왜 똑같은 작업인데 너희는 하루 밤새도록 하고 너희는 어떻게 오후 3시에 다 끝났지? 이렇게 되는 거라. 너희들 업무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업무 이제 할 때 이제
승진할 때 고가 점수 날아가는 거지. 왜?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오래 했다고 잘한다가 아니라 지어진 프로젝트를 끝낸 게 잘하는 거예요. 끝내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게 잘하는 거지. 응?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돼.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자르려면 공무원들이 개지랄 떨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공무원 노조를 해산시켜버려야 되는 거라고. 찍소리 못하게. 이것들이 노조 만들어 놓고 일을 안 하잖아. 그 뭐하는 짓이야. 기업은 해외 수출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점점 갔는데 세계화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이런 구성원들 자체가 게을러지려고 하면 이게 말이 돼? 응?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 교육도 교육 노조가 생기게 되면 교육이 개판이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와, 내가 진짜 옛날 때 있을 때 비자 갱신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에서 공부했을 때 서류를 다 갖고 이만큼 있어요, 서류가. 그럼 내가 갖고 온 이유가 있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분명히 얘들이 학위로 시비 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서류를 다 갖고 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학교에. 그럼 그 서류가 사라져요. 내가 그런 걸 황당한 경우를 2번 겪은 적이 있어. 원래 박사 학위를 할 때 세미나는 몇 번, 그 다음 제가 그 논문 관련된 그 아티클을 써요. 그래서 출판을 몇 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점 계산이 돼서 학점이 충당이 되면 논문 심사로 넘어가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세미나 같은 게 매일 열리는 게 아니야. 한 학기에 2번인가 밖에 안 열려. 그래서 내가 세미나 안 해버리면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세미나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출전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 통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은 무슨 주제로 했다고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위원 교수들이 합격했다고 사인을 해준다고. 그럼 그 사인을 받아요. 한 10몇 명씩 돼. 그럼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인사과에 재면 인사과에서 도장을 딱 찍어갖고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학점이 주어져요.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서류를 잃어버렸어. 골 때린 거지. 2번 그랬어, 2번. 그래서 내가 막 심정을 내고 그랬다고.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걔네도 그래. 나도 네가 했던 거 다 알아. 왜? 그 사람도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내 서류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서류가 어딨지? 막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다? 그 다음번 세미나를 할 때 교수들이 내가 세미나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너 전에 세미나 안 했잖아. 저거 하고 이쪽으로 와야지. 왜 점프 하는 거야? 점프를 내가 언제 했습니까? 세미나 했는데. 그래도 서류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때 세미나 할 때 교수님도 참가해서 사인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서류가 구비가 되지 않으면 세미나를 볼 자격이 안 주어져, 이러는 거야. 나한테는 황당한 거죠. 왜? 지네들도 사인해서 내가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출도 다 했는데 학교에서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피해는 내가 그냥 받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논문 심사도 몇 번이나 그래서 연기되고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데이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서류를 제출하게 전에 사진으로 찍던 스캔을 해갖고 항상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서류가 이만큼 있는 거야. 나중에라도 얘들이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 하면 내가 다 바로 보여줘. 야, 여기 있어 하고. 왜? 서류를 자주 잃어버리거든. 그게 왜 서류를 자주 잃어버리냐면 전산화가 잘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몽골대학교 졸업하고서 박사학위 된 거 전산되는데 2년 걸렸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런 심사를 보고 해서 이게 서류가 쌓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거를 해갖고 전산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단위로 쌓아놔요. 왜냐면 아직 행정이 그 우리나라처럼 돼 있지 않고 학부별, 건물별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딱 되면 1년 되면 그 서류를 들고 글로 가. 그러면 저쪽에서 등록을 한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 서류 갖다 주면은 갖다 주다 빼먹는 경우도 생기고, 갖고 갔는데 입력하는 사람이 까먹고 입력을 안 하는 경우도 생겨.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몽골에 박사학위 할 때 2년 동안 전산 등록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한 번 보낼 때 까먹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번에 또 까먹자. 그럼 또 2년째 까먹고 등록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서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전산 등록을 못했다. 그럼 등록 못했으면 바로 해주냐? 안 해줘요. 왜? 얘네들도 행정 규칙상 1년에 몇 분 하고 정해져 있다고. 그 기간에 하는 거야. 그 기간에 자료 싹 모아놓고 데이터 입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입력해줘서 안 해줘요, 걔네들이.
그래서 나도 기다린 거라고. 대신에 내가 공지를 한 거지. 야, 나 등록 안 됐다. 까먹지 마. 그러니까, 등록 안 됐네? 아, 미안. 알았어. 다음번 등록할 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쟤네들 행정 프로세서야. 그걸 갖다 우리나라의 그 친중 우파들, 위장 우파들이 김 박사 가짜 박사야 이게 하면서 등록이 안 돼서가 가짜야. 근데 그걸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몽골 행정이 그런데. 에? 그러면서 그게 불가능한, 그게 가능해요. 근데 거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인트라넷이 있어서 대학별로 연결돼 있어요. 지방 캠퍼스까지 다 연결돼서 재학증명서 뛸 때도 서울에서도 뛸 수 있어. 이번에 나 선거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제 개인 컴퓨터로 그 정부 24인가 이런 데 접속해서 뽑을 수 있는 거 나 처음 알았어. 나는 지금도 무식해서 가면은 직접 가요, 대학교를. 처음에는 나 원주 갔었다고, 재학증명서 뛸 때.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 그게 서울 캠퍼스에서 뛸 수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지.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전산이 잘 돼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그 원본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선관위한테 얘기했어. 내가 반드시 다시 나한테 달라고. 왜? 그거 재발급받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온갖 또 그 관료주의가 있어서 사인 받고 승인 받고 그거 해야 돼. 그걸 내가 언제 해?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일주일 걸려요. 그건 저 일주일 동안 그 학위 받으려고 몽골에 가 있어야 된다고. 교수 사인 받아야 돼. 승낙이 떨어지면 바로 발급되냐? 발급 안 돼요. 승낙 떨어진 시점서부터 또 주면은 또 인쇄하고 하잖아. 또 그 절차가 있어. 그거 또 다 끝난 그리고 돌아와. 그럼 왜 이렇게 시간 걸리냐? 소비에트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지금 몽골이 산업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산업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뭐 철도청에서 일하고 뭐라 했던 그런 공무원들이 뭐 학계가 됐던 정계가 됐던 이런 행정부가 됐던 거기 다 갔다고. 우리나라처럼 자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한테 뭔가 역할을 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 프로세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은 또 전산화까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엄청 시간 걸리는 거야. 이런 건 모르잖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이 이야기 한 건데, 이 친중 우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바지끄랑이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다 실패했죠. 예? 예, 그런 거예요.